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교육 대상 1, 2위 국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트럼프발 이슈에 일희일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한국 대외 무역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요즘 통상 마찰에 대한 그 이슈가 너무나도 금융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그 현황은 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가 1.5조 달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약 한 1.1조 달러, 그러니까 약 한 80%가 수출 수입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세계 최상위 국가입니다. 약 한 80%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30%를 중국, 그 다음에 네. 이제 미국, 이제 일본 이런 순인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보다 한 2.2배 정도 크고요. 아주 상당히 우리는 결론은 이제 대한민국은 수출 수입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이슈로 인해서 수출이 또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겠다. 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예,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이제 자연 경제 성장률은 약 한 2% 정도인데 네. 이렇게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미 FTA 재협상 요구도 하고 또 남북 그 협상 또 뭐 미국과 북한도 이제 5월 말에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막 굵직한 정치 현안과 그다음에 경제 통상 현안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과거보다도 더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철강 수출을 25% 네. 관세를 부과했다가 그걸 대신에 줄이는 조건으로 관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철강 수출의 25%를 줄이겠다. 네. 그렇게 됐고 또 한미 FTA 재협상도 자동차를 이제 미국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는 걸로 서로 양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미 FTA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타결이 됐고 사실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가 크게 타격은 없다라고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지금 전체적인 작년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약 한 175억 달러 정도는 흑자입니다, 미국에. 네. 그러니까 대미 흑자가 대미 다 흑자는 좀 있는데 점점 IT나 이제 자동차 예, 쪽이잖아요. IT,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건데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은 전 세계 무역을 이제 미국이 이제 좀 이끌어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TTP라 그래서 환태평양 경제협정 조약도 있었는데 그걸 미국이 탈퇴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면서 전 세계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역을 해야지 전 세계가 다 잘 산다고 우리를 가르쳤었는데 교과서와 정반대로 트럼프가 정책을 하는 거죠. 미국 우선주의로 네. 나가겠다. 그래서 나프타 미국과 캐나다 했던 멕시코까지 들어갔던 나프타도 탈퇴를 하겠다. 그다음에 TTP라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했던 환태평양 네. 중심 경제협정 12개 나라인데요. 거기도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본은 FTA가 한국보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급하니까 일본이 주도해서 이제 이번에 CPTPP라고 해서 그러니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협약을 지난 3월 8일 날 칠레에서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개 나라만 이제 국회만 통과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현재 그렇게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은 또 한중 FTA가 2015년에 체결되면서 또 이제 한국은 TTP, CPTPP 환태평양 경제협약에 한국이 빠진 이유가 우리나라는 12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일본하고 멕시코만 FTA를 체결 안 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한일 FTA 대신에 점진적 포괄적 대외 환태평양 경제협약에도 가급적이면 가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우리는 다자협약에도 가입 좀 하자.
특히 제 의견입니다. 네, 중국 얘기 또 빼놓을 수가 네, 없죠. 이 네. 교역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네. 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중국의 관광객 수도 지금 절반 이하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 맞습니다. 지금 한국 국내 총생산도 보니까 이로 인해서 한 5조 원 정도 좀 줄어든 그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어려운 그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요즘은 또 분위기가 또 해빙 무드가 조금씩은 네. 좀 나타나고 네. 있는 그 상황인데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2015년도에 한국과 중국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약 한 30%쯤 됩니다. 그 중국과 홍콩을 포함하게 되면 약 32%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흑자가 이제 중국에서 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기자재를 가지고 중국은 중간재해서 이제 중국이 가공을 해서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입니다. 12% 정도 되니까 네. 한국은 그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 30%를 좀 낮춰야 되는데 그것을 세계 평균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국 비중인 10% 정도 낮추고 많이 낮춰야 되네요. 그 대안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입니다. 베트남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역국 중에 지금 현재 4위인데요. 네. 일본 다음으로 4위인데 앞으로 정부는 베트남을 한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베트남의 인구가 한 1억 2천이나 넘어요. 네. 베트남 인구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연령대가 굉장히 20, 30대가 주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가는 시장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한 교역 비중을 좀 많이 낮추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세안 낮추는 게 좋아요? 한 10% 30에서 한 지금 현재 세계 평균하고 있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니까 한 12%로. 예, 10%에서 네. 12%그 정도 3분의 1까지 낮춰야 되겠고 이게 대만과 일본이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대만과 일본이 이제 어떤 그런 국가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아주 교역을 중단하거나 그런 게 갔었는데 대만과 일본도 우리와 똑같은 대안으로 아세안과 아시아 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또 그 아랍까지 아프리카까지 오히려 전부 다 좋은 다양한 시장으로 오히려 그 대안을 찾아 놓는 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국이 워낙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외 무역과 관련돼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대안이 또 있는지 이런 부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수입을 하면서 이게 또 우리나라의 고용과 직결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GDP의 한 80%가 수출 수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이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독립시키고 일자리 위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 중에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그렇게 많나요? 예, 그러니까 9988이라 그래서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의 99%. 예, 대기업이 기업 개수로 1%밖에 안 1%고 되네요. 또 근로자의 88%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의 예. 그 정말 수출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 그러면 서비스업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식, 숙박,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타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서비스업.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이제 보통 우리가 취업 유발 계수라 그러는데요. 이제 생산물의 10억 단위가 생산되게 되면 일자리를 몇 명이나 만드느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비중하는데 가장 큰 것이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서비스업을 개정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야가 좀 합의해서 국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여야가 없으니까 서비스업도 좀 개정을 해서 좀 정부가 서비스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또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60%에 그치고 있거든요. 네. 실업률은 한 3, 4%이지만 그 실업률이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그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용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청년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출 수입도 적극 권장해야 되겠지만 이와 함께 서비스업을 또 육성하고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해야 된다. 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그러니까 수출하는 방법도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여러 개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트라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한데 그런 중소기업 수출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욱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일자리까지 이제 창출하고 우리나라 수출에 이제 역군이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또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의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즘 불거지고 있는 이 통상 이슈로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교육국을 좀 다변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이 절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의 대외 교역 전망에 대해서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